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 다소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많은데요. 여야의 내부 경쟁과 권력 게임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진성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민주적인 정부가 이제 비민주적인 정부보다 나은 점이 바로 이런 국민의 여론에 대한 이제 반응성인데요. 이것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선거에서의 승패나 또는 정권 교체일 수 있고요. 단기적인 것이 바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빨리빨리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이겠죠. 그러나 너무 단기적으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정책이 이제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처럼 지지율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경제적 사정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다는 식으로 어떤 입장을 보이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것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선거 전에는,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이제 선거 국면에서 뭔가 약간 이제 시원한 캐릭터 이런 걸로 이제 인식되었던 반면에, 이제는 선거가 이미 끝났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될 때고, 그리고 전 정부와의 비교를 통해서 점수를 얻는 상대평가 기간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절대평가 기간인데, 네. 그 점에서 아직 모두 전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좀 확산하는 데 큰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메시지 리스크 우려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언론 환경이 그 사이에 더 많이 변화했죠. 그래서 이제 시시각각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를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인들은 또 새로운 뉴스거리를 찾는데, 마침 매일 아침 이제 출근길에 그런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표명하는 것이 이런 언론 환경과 만나서 잘 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궁금증을 해소해 주거나 어떤 정부의 방향에 대한 어떤 지침을 전달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반면에,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오히려 이제 오해를 낳고 어떤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모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을 이제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출근길의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 윤핵관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양이거든요. 아무래도 내일 윤리위 심의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난주하고도 또 상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중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 관계자들이 대부분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도 엿보이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랄까요? "신속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내일 결정이 과연 어떻게 날 것인가, 약간 더 오리무중 상태로 빠졌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세간의 추측에 따르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음번 당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 결정이 바로 나올 경우에 내년도 전당대회 때까지는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 결정을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익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당의 이익에 부합한지 의문입니다. 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가타부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이 빨리 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각자 자기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당의 이제 평판은 낮아지면서 정부를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지지도 관련 문제나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로 여당이 참 시끄러운데
야당 쪽도 이 전당대회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오늘 아침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이제 이후에 또 어떤 이견이 이제 돌출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오전 당무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뭐 토론 끝에 어느 정도 이제 절충안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한 것 중에서 일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이제 비대위가 주장한 어떤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어떤 부분을 이제 결합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당대표 선출 시에 경선, 그러니까 예비 경선을 할 때 전에는 이제 비대위가 이것을 이제 100% 이제 중앙위 결정,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다가 이것에서 이제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이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다만 이제 최고위원회 선출과 관련해서는 예비 경선 때에 너무나 후보가 많을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로 묻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100% 중앙위원회 투표로 결정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과 오히려 또 관련이 깊은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그중에 한 표를 자기가 속한 권역에서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이제 비대위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반발이 또 만만치 않게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직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차후에 한번 반영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봉합이 됐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 룰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나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당무위원회가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 여기에 다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신은 토사구팽 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이 뭐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규정 해석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비대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그 사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국면이 바뀌었죠. 그때 이제 대선 직전에 영입이 된 인사고, 그리고 이제 대선 후에 당의 이제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인데,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한계도 저는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서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이제 비대위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 말이 결국은 이제 토사구팽 또는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점은 이제 기성 이제 정치인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청년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좀 객관적으로 성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정치권으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아니면 배제가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것도 이제 많은 언론이 이제 뭉뚱그려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이 좀 정확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당내 후보 선출 과정하고 실제 의장 선출 과정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당내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건 그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후에 의장을 의회 내에서 의원들끼리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방식,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 소속 의원을 일방적으로 이제 배제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국회에는 있는 교섭단체 제도가 지방 의회에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규정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국회 300명 의원 중에서 20명만 넘으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보면 광주 전남에서 광주시 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또 다른 민주당 외의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자리를 정당하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광주 광산구 의회가 의장 후보를 뽑기로 선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오해가, 뽑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의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건 뽑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 민주정에서 사용했던 방식은 선거가 아니라 뽑기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뭐랄까 결정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뽑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더 많이 의회에서 어떤 자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뽑기라고 하는 지극히 민주적인 방식을 응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이드 전망대는 공진성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